8월 24일 이번 주 일요일이죠. K리그1 27라운드 FC 서울과 울산 HD의 맞대결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먼저 두 팀의 올 시즌 기록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FC 서울은 현재 26경기 9승 10무 7패, 승점 37점으로 리그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다음 울산 HD는 26경기 9승 7무 10패로 승점 34점으로 리그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두 팀 모두 선수단에게도 그리고 팬들에게도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순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서울은 김천한테 6대2로 지고 왔고 울산은 수원FC한테 4대2로 지고 왔어요. 너무 크게 이제 지고 온 두 팀의 맞대결이라서 성적만 보면은 고만고만한 상황인데 그나마 서울의 분위기가 최근에 울산보다는 좀 나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구한테 무승부를 꼴찌인 대구한테 무승부를 했고 김천한테 6대2로 대패를 하면서 사실 뭐 누가 좋냐 나쁘냐를 하기가 좀 그래요. 엄대엄이죠 지금. 울산도 사실 길었던 무승을 딱 끊어내면서 반등을 하나 싶었지만 수원한테 뚝배기가 처참하게 깨졌죠 지금. 그래가지고 누가 더 낫네 하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두 팀의 싸움입니다 지금. 둘 다 못났지? 그러니까 우스워 웃겨. 왜냐면 못난 놈들은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거든. 아 갑자기 고등학교 문학 시절에 배웠던 소설 하나가 떠오르네요. 뭐죠? 이창준 씨가 쓴 소설인데요. 비웅신과 머셔이라. 병머 전설에 그 짤이 스포츠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병머 이 짤 있잖아. 병머 이렇게 서로 그 밑에 그 학지사판이었던 것 같아. 제목만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 아래 제목으로 병신과 머셔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그냥 제일 못하는 애 2명 박아두면 그냥 만능 짤이 되거든. 맞아. 병머 짤은 진짜 유명하지. 그러면 또 이런 발언 하면 또 누가 병신이고 누가 머저리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흥부 놀부 이런 거예요.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정겹단지 흥겹단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서로 웃음이 나온다고 못난 놈들끼리 그냥. 이순재 선생님인가요? 이런 못난 놈들 약간 이거 그거. 서로 그게 웃긴 거예요 그냥. 그 나는 이 경기가 너무 흥미진진해요. 드디어 비로소 빅매치가 되었다. 진짜 빅빅 매치가 되었다. 돌고 돌아서 빅매치가 되었다. 그렇지. 근데 이런 거 큰돈 내고 보러 갈만 하죠. 스탠드업 코미디예요 이건. 심지어 게스트가 22명이 나와갖고 스탠드업 코미디를 해 경기장에서. 진짜 서 있네. 러닝 코미디. 그죠? 뛰면서 하니까. 런닝 코미디지. 축구 스탠드업 코미디. 심지어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그 집단들도 있어. 감독 왜 코치진도 있어. 다치면 와서 치료도 해줘. 스탠드업 하다가 오케스트라도 있어. 저기서 막 북도 막 쳐주고 와. 타타타타타 이러고. 오케스트라 이러네. 쿠플픽까지. 오케이. 어쨌든 그러면은 울산 HD의 현재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최근 5경기에서는 1승 1무 3패를 기록하고 있고 11경기 연속 무승 흐름을 신태용 감독님이 부임하자마자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수원FC전에서 4대2로 패하면서 다시금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위 스플릿과 울산 HD의 승점 차가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울산으로서는 빠르게 팀을 쇄신하고 재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지난 경기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조현우 선수가 키퍼 장갑 꼈고 그 다음에 김영건, 트로야크, 서명관 선수로 이제 3백 구성하고 좌우 풀백이 최석현, 루빅손 그리고 투볼란치로 고승범, 보야니치 그리고 위에 공격진으로 윤재석, 말컹, 이청용 선수를 내보내는 3-4-3 전형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후반전 이제 시작하면서 최석현 선수를 이제 조현택 선수로 바꿔주고 이게 재앙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리고 이청용 선수를 이진현 선수로 바꿔주고 그리고 김영건 선수를 이재익 선수로 이제 바꿔주면서 전반전 끝나고 3명의 선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68분에 말컹 선수가 이제 나가고 에릭 선수가 들어오고 윤재석 선수가 나가고 강상우 선수를 나가는 그런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이제 제주전에 이어서 트로야크 선수 메인의 3백을 또다시 신태용 감독님이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3백 스토퍼가 이제 이재익, 정승현 선수에서 김영건, 서명관 선수로 바뀐 점이 이제 좀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정승현 선수는 부상으로 결장했습니다. 김영건 선수는 이제 지난 경기 인터뷰에서 감독이 예고했던 대로 선발로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미들은 이진현 선수를 대신해서 지난 경기에서 빠졌던 이제 보야니치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
양 윙백 조합은 조현택 선수를 대신해서 루빅손 선수가 우측 윙백으로 투입됐습니다. 공격진은 에릭 선수가 서브로 빠지고 이청용 선수가 선발로 투입되면서 5명의 변화가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루빅손 선수의 힘과 스피드로 이제 윙백에서부터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이청용 선수가 볼을 간수해주고 패스 및 전개를 통해서 같은 선상의 공간으로 찔러주는 플레이를 해주기를 이제 신태용 감독님이 원했던 것 같고, 실제로 이청용 선수가 사이드로 빠지는 공간을 루빅손 선수가 언더래핑을 하면서 위협적인 장면도 몇 번 만들어내기는 했었습니다만 거기까지였죠.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신태용 감독님이 부임하고 나서 이 지난 2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2경기의 컨셉이 거의 동일합니다. 비슷한 운영 플랜을 들고 나왔어요. 일단 신태용 감독님이. 전반전의 주요 포인트를 좀 살펴보자면은 트로야크 선수한테 시작하는 롱패스를 기반으로 빌드업을 일단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또 더 이제 공격적인 인버티드 윙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양쪽 윙백들이 인버티드 윙백으로 가능하지만 3선으로 들어가가지고 3위 빌드업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2선 지역까지 언더래핑 해가지고 직접 박스 안으로 숫자 늘려주고 윙백들이 이제 슈팅까지 이어가는 매우 공격적인 방향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추가로 이전 경기에 이어서 역발 윙백의 활용을 좀 보여줬습니다. 역발로 배치함으로 인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좀 연계하는 플레이를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신태용 감독님은 이전에도 이 울산 부임하기 이전에도 윙백, 사이드백들도 마무리를 해야 된다. 누구든지 마무리를 짓는 건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적들이 있었는데 여실히 좀 보여줬죠. 그리고 또 이제 윤재석 선수하고 이청용 선수의 좀 활용을 좀 비교해볼까 하는데, 이 선에서는 윤재석이 좌측 중앙 넓은 지역 많이 뛰면서 커버하고 압박해주는 이런 역할을 좀 부여받았으나 이게 효율이 좋았다라고 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반대 측면 좁은 범위에서 이 선 위에 이제 루빅손이 침투할 수 있도록 이제 전개해주는 데에만 집중한 이제 이청용 선수와의 이제 그 경합 지표를 좀 비교를 해봐도 윤재석 선수하고 이청용 선수의 경합 횟수가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윤재석 선수는 지상 경합이 4회, 공중 경합 2회 시도했고, 이청용 선수는 지상 경합 3회, 공중 경합 2회 시도했습니다. 근데 성공 횟수는 오히려 윤재석 선수가 이청용 선수보다 더 부족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다르게 보면은 이청용 선수의 이제 그 클래스 이게 좀 높았다. 솔직히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좀 싶기는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는 신태용 감독님이 K리그 감독님들이 좀 잘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하프타임에 3명 이상 교체하는 거를 좀 보기 힘든데 보통 그치.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교체를 많이 하면서 경기 플랜을 아예 180도 바꿨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네. 일단 좌측에 최석현 선수를 조현택 선수로 교체를 하면서 우측에 루빅손, 좌측에 조현택 다 정발 풀백으로 윙백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인버티드 윙백을 썼던 그 포지션을 이제 바꿔준 건데, 이게 뭐 어떤 의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경기 플랜 자체를 좀 그렇게 준비해 왔을 가능성이 전 좀 크다고 봐요. 결론적으로 실패를 했지만 그리고 인버티드 윙백을 왜 했냐, 이거를 또 살펴보면 어쨌든 3백으로 내려놓고 나서 중원의 통제력이 약해지니까 그 수 채우기를 위해서 썼다가 그게 전반전에 좀 마음에 안 들게 돌아갔나 봐요. 선제 실점을 하고 나서 더 추격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 아니면 점수차를 이제 역전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풀백으로 바꿨는데 결국에 수원FC를 공략하다기보다는 공략당하는 단초를 마련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이청용 선수를 이진현 선수로 교체를 했는데 기동력이 좀 부족한 이청용 선수 대신에 이진현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이게 결국에 인버티드 윙백에서 그 사이드로 벌려주는 윙백을 투입하면서 중원에서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뛰어주는 이진현 선수가 강제된 거죠. 교체 투입이. 그치. 그리고 전후반 키플레이어는 역시 루빅손 선수였는데, 전반전에는 우측 윙백, 후반전에는 오른쪽 윙 역할을 뛰면서 윤재석 선수와 함께 조금 넓게 그리고 많이 뛰면서 상대방을 괴롭혀주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실제로 득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루빅손 선수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슈팅 5개를 기록했고요. 뭐 한간에서는 이제 좀 날카로움이 부족했다, 루빅손 치고는 아쉬웠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 5개 슈팅 중에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때린 슈팅이 4개나 되고, 또 2개의 슈팅은 XG 값이 0.1이 넘어가는
꽤 좋은 위치에서 시도할 법한 슈팅을 했다. 그리고 어쨌든 많은 골을 넣었다. 경기가 맞아요. 다 넘어간 상황에서 수원 FC가 라인을 내렸다 할지라도 루빅손 선수의 그 마지막 슈팅 굉장히 잘 맞아서 들어가면서 그 골키퍼가 손도 못 대는 코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루빅손 선수가 굉장히 지금 울산 HD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술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같은 라인에 이청용, 강상우, 뭐 루빅손 들어가는 공간에 계속 패스를 이제 직접적으로 넣어주면서 드리블로 뚫기보다는 만들어진 공간 내에서 빠르게 들어가서 공을 잡고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전술을 좀 시도를 했어요. 근데 루빅손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점은 있지만서도 다른 선수들도 득점을 해주는 모습은 충분히 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 공격수가 말컹이니까. 그 말컹 선수가 버텨주는 공간. 말컹이 충분히 해결도 잘해주고 있지만 말컹 선수의 시너지는 말컹을 압박하는 동안에 남는 그 위까지 올라온 윙백 그리고 이제 사이드 어태커 공격형 미드필더들까지 그 자리를 마련해주는 역할인데 루빅스톤 말고는 다른 선수들의 좀 역할을 활약이 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말컹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말컹 선수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말컹 선수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품목 기준으로 올 시즌 현재 6경기에 출장해 346분을 뛰었고 총 3골을 기록했습니다. 초반 2경기에서는 뭐 가볍게 적응을 위한 경기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90분당 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게다가 이 말컹 선수의 현재 90분당 득점 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0.78 득점으로 K리그 스트라이커 중에 1위입니다. 또 이 말컹 선수가 드리블 시도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성공 확률은 25%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수원 FC전에서 드리블 4개의 시도 중에 1개를 성공했는데 그게 결국 골 장면으로 이어졌던 만큼 막혀도 또 드리블하고 또 드리블하고 이러는 걸로 보아서 좀만 더 적응하고 몸이 올라오면 이 성공률도 같이 오르고 좀 더 파괴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상대 박스 내 터치 횟수가 경기당 8.06개로 스트라이커 중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만큼 박스 근처에 머무르는 말컹을 모든 팀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 또 약간 무서웠던 게 중계로 보다 보니까는 이 말컹 선수가 세트피스에서 여러 선수들이랑 엉켜 있는데 와, 2명이 같이 서 있는 거, 2명이 이렇게 끌어안고 서 있는 거 마냥 몸이 이렇게 두껍고 옆으로도 크고 위로도 크고 이러니까 와, 눈에 엄청 띄더라고요, 선수가. 사실 이 K리그가 지금 이 피지컬이 말컹 선수가 K리그를 떠날 때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두꺼워진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말컹은 말컹이에요. 굉장히 경합에 강합니다. 두꺼워졌으니까 더 강하겠지. 진짜. 그렇지. 그러겠지. 옛날엔 등심이었는데 지금 안심이 된 느낌? 지금은 약간 아킨페나 느낌 나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 사람은 이 마동석 같은 그 느낌 딱 그런 느낌 있잖아요. 축구 선수의 체형이 아니라 미식 축구 선수의 체형 같은 느낌. 그 갑바하고 있는 미식 축구 선수 같은 그래 느낌. 갑바하고 있는 미식 축구 선수 같은 느낌. 코뿔소 같아. 약간 진짜 야수 같아요. 진짜. 들이박히면 죽을 것 같아. 그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전 머리 스타일을 지금 하고 있었으면은 전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경남 FC 시절 말컹은 뭔가 스페인 그 투 축제에서 뛰는 그 황소. 날쌘 황소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아프리카 대초원에서 박히면 뒤진다면서 뛰어오는 코뿔소 보는 느낌? 어쨌든 공포스럽게는 매한가지다. 완전 공감. 코뿔소 느리나요? 안 느립니다. 개빠르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사실 이 선수의 경합이 좀 다방면으로 봐야 되는 게 지상 경합도 지상 경합인데 공중 경합이 미쳤습니다. 지금 이게 성공 확률이 57.7%예요. 근데 이게 거의 60% 가까이를 따낸다는 거고 리그 스트라이커 중에서 상위 8.3%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이제 리그에서 가장 좋은 타겟이라고 평가를 받는 콤파뇨 선수가 47.7%, 모따 선수가 57%. 모따 선수도 굉장히 높죠. 그렇네요. 그리고 안양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모따 선수를 향해서 쏘는 그 패스 자체가 굉장히 많고 따야 하는 볼의 그것도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렇게 나오는 경향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럼에도
울산에서 말콩이 보여주는 퍼포먼스, 경합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무섭다. 그리고 계속해서 체중을 좀 감량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탄력하고 피지컬하고 야수성을 다 가지고 있던 그 시절의 말콩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좀 무서움이 있어요. 마동석인데 이제 조금 더 살짝 슬림해져서 그 기억이 돌아온 마동석이 되는 거 아닌가. 브록 레스너죠. 그렇죠. 브록 레스너죠. 브록 레스너. 전투력 충만한 그 마동석 그분은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천하장사 체형 이런 느낌이면 브록 레스너는 실전 UFC 선수였으니까. 진짜. 그치. 딱 그런 느낌이지. 아 그리고 그 말콩 선수 아까 다빈이가 그 얘기했잖아. 그 상대 2명 이렇게 잡아도 낑낑거리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장면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 그 운전석 옆자리에 동절이나 차키 빠지면 이게 손가락 넣어서 이게 해집어갖고 꺼내기 존나 힘들거든. 그 공간 좁아갖고. 그치. 약간 상대 수비수들도 말콩 상대하면은 내 운전석에 빠진 차키 꺼내는 느낌이지 않을까? 아이고 잡힐 거 이 손가락 여기에 막 걸리는데 이게 막 다른 데 같으면 이게 쑥쑥 빠지는데 이 차만 타면 이게 나 지금 이거 운전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지금 집중도 안 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세우고 그렇지, 세우고 무슨 해야지. 얼굴 이렇게 꺼내야 되는 것처럼 가라. 골키퍼가 알아서 하겠지. 그게 말콩 아닌가? 어쨌든 말콩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이렇게 해보았고 그러면 이제 서울이 공략해볼 수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략해볼 수 있는 포인트는 트로야크 선수와 울산 HD의 3백입니다. 이 트로야크 선수가 그래도 좋은 자원이라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울산이라는 팀의 좋은 선수인가? 이거는 의문부호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원FC전에서 선제 실점했던 장면을 되짚어보면 윌리안 선수의 킬패스가 사박 선수의 골로 이어지는 장면이었는데 최종 수비였던 트로야크 선수가 속도로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박 선수를 놓치고 실점으로 결국에 연결이 되는 장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서명관 선수도 윌리안 선수의 킬패스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허용했던 거는 트로야크 선수의 지분이 100%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 수비에 실패한 건 트로야크 선수의 책임이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트로야크 선수가 처음에 나와서 경기에 뛰면서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지적됐던 부분이 이 부분인 만큼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 번 더 공략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솔직히 이 평소에 이제 로카스 우리 정 교수의 그 분석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 지점은 나랑 좀 생각이 달라. 나는 트로야크 선수를 보면은 좀 오스마르 선수가 좀 많이 오버랩 되더라고.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좀 까다롭지만 충분히 좋은 선수고 굉장히 축구 지능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어떤 약점으로 이제 트로야크가 3백이 분석하기에 따라서는 트로야크 선수를 껴서 이 밸런스가 흐트러지는 것이냐 정말 그런 것이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교통 정리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트로야크 선수 이번 경기에서 보면은 일단 말콩 선수에게 그 집중되어 있는 그 어떤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말콩 선수가 집중 경기를 받고 있을 때 트로야크 선수도 굉장히 장신의 선수다 보니까 비교적 편하게 헤딩을 갖다 맞추는 모습을 보여줬고 높이 옵션에서 데드볼 상황에서도 존재감을 충분히 발현해줬었고 그리고 빌드업 과정에서도 물론 보야니치 선수를 생략하고 나가는 롱패스 때문에 전개 과정이 좀 단조로워진다. 이러면 보야니치 선수와 공존이 힘든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있지만 결국 트로야크 선수의 장점은 롱패스 배달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트로야크 선수가 기동력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아주 수비력이 개판이진 않거든요. FC 서울의 모 선수와 다르게 발밑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조금 더 잘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보야니치 선수와 트로야크 선수의 공존을 좀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트로야크 선수가 3백 외에 쓰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유형이 맞아는 보여요. 지금까지 봤을 때 김영건 선수보다는 조금 굼뜬 모습이 또 보이고 발밑은 또 충분히 김영건 선수가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트로야크 선수 영입했을 때 이제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이거 좀 과투자 아닌가? 다른 포지션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아쉬운 거지. 트로야크 선수가 존재 자체로 울산에 마이너스가 되냐?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경기를 터트린 건 조현택 선수였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오스마르 선수랑 좀 겹쳐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기동력 문제 때문에 그 선수에게 모든 게 너 다 잘못됐어 음. 라고 하기에는 결국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감독의 역할이거든요. 그쵸. 그렇지. 이 교통 정리와 충분히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상쇄하는 활용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근데 그렇기에 또 방금 말했다시피 울산이 너무 수비에 과투자를 했어요. 지금 당장 김영건, 이재익, 서명관, 트로야크 정승현. 그리고 정승현. 정승현 이런 많은 어느 팀에 갖다 놔도 주전을 뛸 수 있는 좋은 자원의 센터백들이 많은데 그 교통 정리를 하기 위해서 3백 카드를 억지로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아.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들이 너무 남아 돌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중원 자원이 또 풍부한 건 아니야. 그런 딜레마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트로야크가 잘못이 아니라 선수단 구성에서 조금 오류가 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 트로야크 문제라고 하긴 그렇지만 현재 그 3백 울산이 사용하고 있는 이 3백의 문제와 연이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데 결국 트로야크나 보야니치나 3백 포메이션에서 장점이 오히려 좀 애매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트로야크 선수는 일단 3백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공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특히 보야니치 선수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게 보야니치 선수가 이 지난 경기에서 울산 선수들 중에서 가장 나았어요. 수원 대 울산 경기에서. 왜냐면 소파스코어 기준으로 평점이 8.0이고 데이터 포털 기준으로도 6.8. 팀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입니다. 그리고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패스 숫자 58개를 성공시켰고 키패스 숫자도 7개로 팀 내에서 가장 많아요. 가장 중요한 기회는 전부 다 보야니치가 만들었다라고 봐도 솔직히 과언이 아닙니다. 이선으로의 침투도 경기 내내 끊임없이 시도를 했던 만큼 공격 지역 패스도 17개로 이선하고 측면 자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뭐 꿀리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들에서의 수비력을 좀 살펴보자면 보야니치 선수의 경우 팀 내에서 가장 많이 성공한 태클 숫자를 지금 기록을 했어요 이번에. 왜냐면 태클이 5개로 센터백들보다도 많습니다. 중원에서 상대 선수들하고 계속해서 맞부딪히는 만큼 볼 획득도 고승범 선수와 함께 가장 많아요. 고승범 선수가 볼 획득을 14개를 했고 보야니치 선수가 이제 9개를 했더라고요. 지표상으로는 사실 그래서 완벽해요. 근데 경기 내내 수원FC의 역습이 허용되는 장면에서는 고승범 선수와 함께 3선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커버하는 데 좀 실패하는 장면들이 좀 제법 나와요. 보야니치하고 고승범 선수의 기동력 이런 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3백 전술을 어찌 보면 강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과정에서 3선을 커버해줄 역할이 좀 부재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솔직히 좀 보여지고 고승범 선수가 좀 더 내려가서 커버해주지만 이 선수도 사실 정통 수비형 미드필더라기보단 굉장히 정통의 박스 투 박스에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3선에서의 원활한 빌드업 전개하고 최후방 보호에는 오히려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야니치 선수 역시 그 좋은 기동력으로 후방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보기엔 솔직히 좀 애매해요. 물론 지표나 뭐 선수 플레이 스타일을 봤을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정통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니까요. 보야니치 선수도 그쵸. 기동력이 좋은 이런 선수는 아니니까. 그리고 후반전 수원 FC한테 이제 역습 포함하는 장면을 보면은 최후방 수비 라인하고 이선 라인 사이가 아예 텅 비어버리는 장면들이 조금 나와요. 꽤 제법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걸 좀 다시 보면은 뚫리면 1차 저지선이 없이 하이웨이가 오픈될 수도 있다. 진짜 하이웨이 투 스코어가 연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미들 조합 그리고 선수에 대한 세부 지시 좀 측면에서 신태용 감독님의 고민이 솔직히 이제 좀 많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요. 왜냐면 1승하고 1패를 했는데 그게 너무 극대극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수원FC가 울산 HD를 상대할 때 윌리안 선수도 굉장히 편하게 공을 몰고 오거나 패스를 찔러주는 몹수도 많았고 일단 뭐 사박 선수가 그냥 괴물이죠. 자기 집 앞마당에서 그 잔디 깎듯이 울산 수비진들을 이렇게 돌려 깎으면서 다닐 정도로 조금 헐거운 압박이 중간중간 나오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지쳤는지 모르겠는데 안현범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거의 뭐 무쌍을 찍고 진짜. 다녀가지고 그래서 울산도 어쨌든 간에 이 전술적 미드진의 이 약점은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좀 많이 돌려보고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중원 문제랑 좀 맞물려서 약점을 좀 찾아보자면 윙백들이 인버티드 윙백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이 문제가 좀 있었다. 근데 이게 이제 미들블록에서 이제 뭐 압박을 위해서 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역습시 이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같이 올라가지고 그런 박스 안에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좀 보였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고승범 보야니치 선수가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를 하니까 인버티드 윙백들이어도 조금 더 스프레드하게 뛰어줄 때도 있고 그래서 움직임이 굉장히 많고 높이 올라가고 또 인터벌 하느라 꽤 많이 힘들었을 거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사실 날씨도 그렇고 또 인버티드 윙백이라는 게 어지간한 축구지능으로는 완벽하게 소화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 커버하는 데 있어서 역습을 대처함에 있어서 복귀하는 게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그 공간이 그냥 허허벌판이 돼버리거든요. 그죠. 네, 실제로 거기를 공략했던 수원FC 선수들의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결국에 이 인버티드 윙백, 혹은 후반전에 보였던 윙백들이 높게 올라가는 것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중요하냐? 허리가 중요하다. 보승범 고야니치가 중요한데 이 둘 조합의 기동력이 그렇게 좋은 조합이 아니다 보니까 윙백들에게도 부하가 걸리고 미드진에도 부하가 걸리는 그러니까 서로 윈윈 되는 게 아니라 지난 경기는 서로 루즈루즈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윙백들을 높이 올렸었어요. 그죠. 그럼 뭘 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죠. 공격을 해야죠. 근데 공격 작업 또한 울산이 그리는 그 모습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공격을 못했어. 수비해야죠. 그럼 역습 맞아야죠. 아 역습을 맞아야지. 그렇지. 아, 맞네. 그래서 수원FC한테 참교육을 한 2번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플랜들이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미드진과 윙백들의 그런 상호 보완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 와중에 최석현 선수가 이제 높이 올라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공격 진영 패스 숫자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반전만 뛰었긴 했지만서도 그러니까 결국 이런 디테일적인 측면이 부족하다면 신태용 감독님이 추구하는 축구가 혹자들이 얘기하는 김판곤 마크 2 뭐 이런 비난에도 시달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근데 이제 그 지난 2연전에서 울산 HD가 선발 명단에서 이제 많은 차이가 있는 만큼 감독님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시즌 중에 부임하신 감독님이니까 그렇죠. 많은 것들을 실험해보고 조합을 맞춰보는 단계다. 그래서 우리 서울전에서도 어떤 전술을 갖고 올지는 완벽하게 이제 대처를 할 수 없다.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 경기 안 좋았다고 해서 서울전에서도 안 좋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뭐 결국 지금 사정상 스쿼드 사정상 전임 감독이 만들어 놓은 그 전술과 신태용 감독님의 전술이 좀 혼용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바라보고는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분석이 되더라고요. 정리해보면은 결국은 팀에 대한 파악이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죠? 부분일 것 같고 온전히 팀 사정에 맞춘다기보다는 일단은 조금씩 자기 스타일을 입혀나가는 과정이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다면 저희 북측광장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북측광장 멤버십 가입자 여러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월 2,990원으로 북측광장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저 보시죠. 그럼 울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짚어봤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제 FC 서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서울 얘기 기다려왔던 그 순간 이 새끼들 딱 대라. 막 몽둥이 어딨어 몽둥이. 몽둥이 여기 있어요. 자기가 몽둥이 맞았네. 너무 흥분했나봐. 드세요 물. 그러면은 이제 서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부터 한번 됐죠. 그쵸. 현대 상황 됐죠. 일단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김주성 선수의 공백에서 생기는 수비진의 불안함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 외에도. 근데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수비 얘기예요. 왜냐면은 김진수, 김주성, 야잔, 박수일 혹은 최준 이 라인이 사실 리그 최정상급 수비진이잖아요. 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의 장점이 뭐였느냐 하면은 수비에 관한 업무 분담이 굉장히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의 수비 구조를 생각해 봤을 때 튀어나가서 야잔이 볼 끊어내고 혹은 공중 경합할 때 혹은 어떤 전반적인 수비 과정에서 밸런스를 보여주는 김주성, 그리고 양쪽 풀백들이 끈덕지게 따라붙으면서 커트해내고
혹은 이제 빌드업의 시발점도 되어주고 요런 좀 수비적인 어떤 업무 분담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다라고 좀 느꼈는데 김주성 선수가 이제 일본으로 떠나게 되면서 야잔 선수에게 김주성 선수가 가지고 있던 롤이 좀 어느 정도 좀 이관이 좀 되었다고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의 야잔 선수가 하던 것 플러스 김주성 선수가 하던 것이 합쳐지면서 너무 많은 것을 야잔한테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느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심지어 김주성 선수 이탈을 대비해서 우리가 겨울에 이한도 선수를 데려왔잖아요. 그쵸. 근데 이 이한도 선수마저 피로골절이란 얘기가 있고 좀 회복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는 상황이라서 기존 수비 체계에서 발을 맞춰본 인물을 기용하려면 박성훈 선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야잔 선수의 파트너로 정태욱을 납점한 걸로 보여가지고 솔직히 야잔이 미스하는 순간 진짜 큰일인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김주성 선수의 대체자잖아요. 그러면 빌드업도 해줘야 된다. 음. 근데 김주성 선수 이적 전 빌드업은 김진수, 김주성, 야잔이 3백 형태를 만들어서 안정적인 볼 배급을 해주고 오른쪽 윙백은 조금 전진 배치시켜서 좀 공격적으로 쓸 수 있고 혹은 이거를 약간 바이킹처럼 조정을 해줬어. 김진수가 올라가면 오른쪽 풀백이 내려와서 또 3백 형성해주고 맞아요. 그 둘 다 올라갔을 경우에는 황도윤이나 류재문 혹은 뭐 정승환 같은 선수가 그 공간을 내려와서. 메꿔주고 근데 지금 정태욱 선수가 이 포지셔닝에서부터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차단도 못했어 사실. 차단도 못해서가 문제야. 그러면 이제 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지. 야 저기서부터 흔들리는데? 그럼 서로가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해야 돼요. 뭐 내 포지셔닝이 지금 내가 원래 여기 갔어야 되는데 왜 얘가 여기 있지?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게 된단 말이야. 이게 다 정태욱 선수가 이 한 발 뒤로 물르는 포지셔닝을 하면서 차단도 못하면서 생긴 일이에요. 그런 와중에 빌드업도 원래는 야잔 선수가 조금 도전적인 패스를 해주고 김주성 선수가 좀 안정적인 패스를 해주는 그런 롤 주고받았었는데 지금 정태욱 선수가 그런 안정적인 패스도 좀 돌리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야잔 선수가 좀 더 성급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모습의 실점도 나왔었고 맞죠. 지난 경기에서도 빌드업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라인이 뒤로 내려와서 공을 돌리다 보니까 상대 김천 선수들이 내가 공을 탈취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리만큼 니네가 뒤에서 공을 돌려주네? 개꿀통이네 이러면서 우리 그 지점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한 번 라인을 전열을 뒤로 미루니까 라인을 계속 뒤로 내려와요. 그럼 우리 미드필더진도 내려오고 풀백들 못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게 게다가 이 김주성 선수의 이탈로 인한 나비 효과가 오른쪽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박수일 선수의 활용이 애매해진다는 점인데요. 물론 이게 이번 울산과의 경기에서는 박수일 선수가 출장 징계로 인해서 최준 선수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준 선수 또한 박수일 선수와 비슷한 롤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어떤 문제냐면은 우선 측면 풀백을 높은 위치로 전진시켜서 마치 윙처럼 사용하는 형태를 많이 보여줬던 서울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따르게 되는 리스크가 있는데 바로 상대가 역습할 때 오른쪽 수비 공간이 크게 비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김주성 선수와 야잔 선수의 조합에서 야잔 선수가 이 오른쪽 뒷공간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김주성 선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야잔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이 오른쪽 센터백 자리를 결국엔 정태욱 선수가 들어오게 돼 있는 건데 정태욱 선수가 어정쩡한 위치 선정 그리고 뭐 한 템포 늦은 낙구 지점 판단 부족한 기동력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오른쪽 뒷공간에 대한 위험을 계속해서 노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왼쪽 센터백을 봐야 하는 야잔 선수가 이 정태욱 선수가 놓친 공간까지 커버를 해야 되다 보니까는 이 야잔 선수의 커버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야잔 선수도 같이 부담을 느끼고 같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는 이 오른쪽 풀백을 보는 박수일 선수나 최준 선수 역시 이전처럼 맘 놓고 앞에 나가서 공격 작업을 펼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면서 이거 내가 올라가도 되나? 이거 올라갔다가 역습 맞으면 이거 내가 커버가 안 되는데 태욱이 형이 해줄라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 심리적 압박에서 오는 부담 때문에 오른쪽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 오른쪽 측면 공격의 파괴력 또한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울산전은 어쨌든 말컹을 막아야 되는 게 지금 어쨌든 꽤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또 사이즈 큰 센터백인 결국 정태욱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강원 가브리엘 상대로 박성훈 선수가 물론 몸이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
좀 고전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정태욱 선수를 결국은 쓸 것 같은데 그래서 벌써부터 좀 아찔합니다. 이게 사이즈가 크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좋습니다. 이거 말고도 FC 서울은 공격 동선을 정리해야 한다는 문제. 삼선에 정승원 선수와 류재문 선수가 현재 부상이고 이승모 선수는 폼이 떨어졌고 황도윤 선수는 체력적 부하가 걸릴 수 있어서 이 삼선이 포백을 보호하기 어렵다라는 문제도 있고 뭐 골키퍼 문제도 있죠. 뭐 여기저기 문제가 많기는 한데 이건 계속해서 저희가 이전 방송들에서 다뤄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은 서울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울산과 서울의 경기에 대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울산과 서울의 예상 라인업 한번 예측해 볼까요? 울산 라인업은 예측 불가. 나도 아예 예측 불가. 난 여기는 예측을 못할 것 같고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상자랑 출전이 좀 안 될 것 같은 선수들이 클리말라, 정승원, 문선민, 류재문, 이한도 뭐 이한도 거기는 이제 원래 안 났던 정민, 선수들이니까 뭐 빼고 박수일 선수 못 나오고 그리고 링가드, 박수일은 경고 누적이랑 출전 징계 총 이제 주전주에서 6명 선수가 빠졌는데 FC 서울은 그러면 뭐 골키퍼 최철원 키퍼는 최철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좌풀백 김준수 나오겠죠. 네. 그다음에 야잔 네. 그리고 센터백으로 박성훈 우풀백 최준 그리고 이승모, 황도윤 저는 공미 안데르손 봅니다. 공대를 쏜. 네. 그리고 좌 루카스 루카스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오른쪽에 조영욱 그리고 공격수 둑스 이게 약간 지금까지 좀 정배 포메이션 아닌가. 어쨌든 뭐 링가드 선수가 나왔으니까 풀어줄 수 있는 롤 맡아줄 선수로 둑스랑 안데르손 혹은 둑스랑 조영욱 선수가 이제 거의 톱과 세컨톱처럼 나올 것 같고 안데르손, 조영욱 선수가 좀 스위칭을 해주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공격진은 좀 그렇게 보고 뭐 투미들은 뭐 이승모, 황도윤 선수 아니면 뭐 대안이 없으니까 그쵸, 박상현 거기는. 선수를 선발로 내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조용욱 선수랑 둑스 선수를 톱으로 기용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고 왜냐면 둑스 선수한테 링가드 선수가 보여주는 연계 롤을 오히려 해라 라고 하고 조용욱 선수한테 넌 라인 밟고 서 있어 그냥. 이게 지금 조용욱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위치 그리고 둑스 선수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위치라고 좀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둑스와 조영욱의 조합이 잘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전까지 보여줬던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있고 왼쪽 루카스 이 부분은 사실 반박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박치기 공룡인 건 맞는데 왼쪽에 공격과 수비를 모두 다 맡길 수 있는 선수는 지금 체력적으로는 루카스밖에 안 보여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오른쪽 선수의 이제 오른쪽 라인에 최준 안데르손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안데르손 선수가 본인이 오른쪽에서 뛰고 있어서 더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최근에. 그래서 아마 최준 선수가 공격적으로 좀 부족한 폼이 보인다면 안데르손 선수가 그쪽에서 또 굉장한 영향력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또 다만 좀 걱정되는 것은 둑스 선수가 왼발잡이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자꾸 크로스로 이게 딱 잡아놓고 인스윙으로 크로스를 올린다거나 이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안데르손 선수가 활용하는 공간이 또 둑스 선수와 겹치지 않을까 하는 또 걱정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동선의 문제죠. 이거를 어디까지 해결하고 어떻게 라인업을 냈을지가 이번 감독님의 어떤 그 판단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좀 받아들이고 저는 볼 생각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울산전에 어떤 부분을 또 주의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울산도 그렇지만 서울도 백코트가 좀 느리다. 맞지. 기본적으로 양 사이드에게 감독님이 요구하고 있는 게 좀 높은 수비 기여도를 요구하고 있는 편임에도 요즘 루카스 선수가 좀 빠져가지고 수비가 좀 잘 안 해요. 물론 울산이 막 예전처럼 막 스피드레이서 뭐 빠코 뭐 엄원상 뭐 이런 선수들 있던 시절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서도 어머상도 지금 있지만 백코트는 충분히 조심을 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 또 김진수 선수도 조금 지친 모습이 살짝씩 보이고 맞아요. 그리고 우풀백인 최준 선수도 올 시즌 폼이 좀 퐁당퐁당하는 모습이 있었어서 가뜩이나 불안한데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또 우리가 이제 얘기할 만한 건 루빅손 선수를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앞서 언급했듯이 날카로운 어떤 포인트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다소 아쉬운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아쉬운 이 날카로움이 주전 측면 자원치고는 조금 뭐 부족한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5경기에서 3골하고 어시스트 3개. 이게 사실 조금 아쉽죠. 루빅손 선수를 생각했을 때. 그렇지만 윙백 그리고 뭐 전방 후방 가리지 않고 왕성한 활동량으로 이제 가담을 해주면서 팀에 크게 기여할 뿐만이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의 윙어 혹은 윙백들이 찔러주는 패스를 따라서 측면 뒷공간을 파는 움직임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요즘 서울의 뒷공간이 어떻다? 박수일 정태욱, 이번에는 최준 정태욱으로 예상이 되죠. 이쪽 공간이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이 공간이 많이 약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왜냐면 거의 뭐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서 약간 텅텅 느낌이 좀 있죠. 텅텅 비는 느낌이. 그리고 루빅손 선수가 이제 또 좌우 안 가리고 다 뛸 줄 아는 데다가 신태용 감독님은 본인이 이제 좌측에서 루빅손 선수 본인이 좌측에서 공격적으로 뛸 때 날카롭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 봤을 때 좀 루빅손 선수를 우리 입장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초반에 얘기했던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정태욱 선수가 나오면 사실 이 공간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결국 크니까 결국 루빅손 선수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말컹이요. 오늘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컹. 일단 뭐 K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답게 그리고 개잘했던 선수답게 적응 이미 끝났다. 뭐 골을 안 넣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무슨 숨풍숨풍 넣고 있으니까. 그리고 말컹 선수가 이미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가 상대 수비수들을 좀 산책시키는 모습, 데리고 노는 모습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유연한 모습 갖췄고요. 빠따 미쳤고요. 높이 너무 크고요. 몸싸움 돌아버렸고요. 이 완전체 괴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뜩이나 김주성도 없는 마당에 이 진격의 거인을 어떻게 진거. 통제하느냐, 진짜. 그게 문제인 것 같고 말컹만 막다가는 또 왼발에 일가견이 있는 이진현, 오른발 빠따가 좋은 루빅손, 그리고 왕왕 한 건씩 해줬던 보야니치, 박스 타격에 강한 고승범, 이 분산을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서울의 수비진의 상태가 울산전을 기점으로 좀 살아나기를 바라는데 사실 전망 자체가 빠르지 않은 울산을 상대로도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다라는 게 조금 한숨 짓게 만들긴 하지만 그래도 두 경기는 그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안 됩니다. 분명 대안을 갖고 나왔을 거라고 믿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서울과 울산의 경기에 대한 준비한 자료는 모두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죠. 예측광장 시간인데요. 어떤 선수가 서울의 골문을 위협할 것 같나요? 오늘은 대본에 없어. 그러니까 오늘은 저 오늘은 진짜 안 써왔어요. 지난주에는 박상혁 써오더니 그래서 이만큼 써왔더니 그러면 너 먼저 안 할 거야? 먼저 할까요? 제가 뭐 주시는 대로 할게요, 저. 나 먼저 해? 나는 마지막에 할게. 오. 나는 선수가 아니야. 아 맞아. 나는 상황을 준비해 왔어. 나는 고승범 계열받긴 하겠다. 고승범이랑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윤재석. 이것도 계열받긴 하겠다. 딱 왜 그렇게 느끼냐면은 말컹 선수가 직접 골을 넣는 그림이 그려지기는 하는데 말컹을 말하기는 재미없을 것 같고 그리고 말컹 선수한테 먹히는 건 그냥 뭐 모르면 바보예요 이건. 근데 말컹 선수 주위에 분산되어 있는 말컹 선수에게 분산되어 있는 이 시선을 누구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면 귀신같이 세컨볼 때리러 튀어나오던 고승범, 뭐 귀신같이 빈 공간 보고 박스 투 박스에서 볼볼볼볼 올라가던 고승범한테 하고 먹힌다거나 아니면 흘러나온 윤재석이 하고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귀신 같은 미친 원더골을 집어넣는다거나. 왜냐면 옛날에 그 전북한테 전병관 선수한테 미친 그쵸. 원더골을 얻어맞은 다음에 이쯤 되면 이제 슬슬 그 쿨타임이 유망주한테 들어왔다. 한번 이제 그 얻어맞을 때 됐는데 하는 시점이라 그냥 이건 진짜 그냥 감입니다. 순수 느낌. 언제나 그랬듯 감입니다. 니는 저는 언제나 그렇듯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말컹 가겠습니다.
말컹인데 저도 약간 조금 이 맞추려고 새끼 이제 정배 그냥 아니 정배가 박사야 아니라 저 사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난 게 그거예요. 말컹 선수가 골을 넣고 나면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나 이제 한국 적응 끝났다. 울산 HD 이제부터 시작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걸 돌려가지고 나온 단 하나의 경우의 수로 정태욱이 말컹을 봉쇄를 해버렸어요. 말컹 지워버렸어요. 그러면은 정태욱 선수가 MVP 딱 받고 이 얘기 딱 할 겁니다. 나 이제 서울 적응 끝났다. 나 기다려줘서 고맙다. 팬들 많이 실망시켜서 죄송하고 이제부터 집중해서 더 좋은 모습 보이겠다. 이런 인터뷰를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 희망편인 거죠. 희망편. 자, 제가 예측하겠습니다. 들어왔어요. 이번 경기 골키퍼 최철원 나옵니다. 최철원 키퍼가 나와서 아주 잘해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야 진작에 썼어야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웬걸 세트피스를 주네. 울산 높이가 서울보다 더 강점이 있는 클럽입니다. 그죠. 이건 정태욱 선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트로야크, 말컹 이 트윈타워 억제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 서울이 상대적으로 울산보다 평균 시장이 좀 낮아요. 이 두 명 통제하기 좀 힘들어요. 야잔 정태욱이 있다고 한들. 그래서 최철원 골키퍼가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1실점을 약간 어리버리한 모습으로 이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모습에서 실점을 한다. 이 상황 하나가 그려졌어요. 그래가지고 강현무나 최철원이나 이 장면 하나. 두 번째 이거는 조금 확률이 낮은데 정태욱 선수 대신에 우리가 염원하던 박성훈 선수가 나옵니다. 곧잘 해요. 막 낑낑거리면서 막 말컹한테 형아 하면서 제발 적당히 해 이러면서 이제 막 꾸역꾸역 막아요. 근데 이제 한계가 왔는지 그만 PK를 내셔버리는 실수를 뭐 손에 맞는다든지 아니면 좀 태클을 좀 억지로 따라가다가 급하게 경기 감각이 살짝 떨어진 모습으로 태클을 좋지 못한 판단. PK를 내줘갖고 PK를 혹시 먹히는 거 아닐까. 근데 제가 이거를 웃자 막 서울을 저주한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최근에 K리그 판정에 대해서 경기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느낀 게 있어요. 굉장히 판정이 요즘 소프트콜로 바뀌었다. 맞아. 심판들 휘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경고도 꽤 빨리 많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22라운드부터 26라운드 총 5경기와 7라운드부터 11라운드 5경기의 경고 개수를 제가 비교해봤어요. 7라운드부터 11라운드 하드콜이던 시절, 그러니까 무슨 뭐 반칙을 하고 뭐 죽통을 쳐도 옷을 막 찢어놔도 경고 안 나오던 그 시절에는 이 5라운드 동안 경고가 100장 나왔어요. 퇴장은 안 셌습니다. 퇴장은 좀 똔똔이었어갖고. 근데 22라운드부터 26라운드까지 경고가 116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5라운드인데 경고가 16장이 더 나왔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실제로 심판이 휘슬을 조금 더 많이 불고 파울 개수도 이 시기보다 지금 시기가 더 많고 경고도 지금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판들의 성향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말컹 선수를 억지로 잡아두려고 혹은 말컹으로 인해서 기회가 나온 2선 사이드 선수들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들 그 선수들을 억지로 예전처럼 잡아두려고 하다가 되게 안 좋은 위치에서 휘스를 얻어맞을 확률이 좀 있다. 제가 이 예측 강당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그런 현재 지금 심판들의 기조가 소프트콜로 바뀌었으니까 휘슬 많이 나오는 거 바뀌었으니까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럼 이것으로 K리그 1 27라운드 FC 서울과 울산 HD의 경기 프리뷰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약 8년 만에 울산전 승리를 가져갔던 서울이 감독이 바뀐 울산을 상대로도 좋은 기억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울산이 다시금 서울을 잡아내며 서울에게 트라우마가 떠오르게 만들지 이번 주 일요일 경기 한번 지켜보시죠. 긴 어둠의 끝을 잡고 있는 소년에게 기적 같은 오아시스를 바라는 소년에게 가로등 불이 켜지길 기도하는 소년에게 우주선을